원님이 된 어부. 옛날 옛적 어느 곳에 한 총각이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날마다 장에 나가 그물질을 해서 고기를 잡아 그저 입에 풀칠이나 하고 살았는데 하루는 그물을 당기는데 꽤 묵직한 거다. 이야, 이거 굉장한 고기가 걸렸나 보다. 어우. 슬슬 당겨 올리니까 소뚜껑만한 자라가 올라왔다. 옳거니 횡재로구나. 이놈을 푹 고아서 늙으신 어머니 몸보신해 드려야겠다. 가마솥 뚜껑만한 자라니까 굉장하잖아. 좋아라고 망태에 담으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 자라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것이었다. 그걸 보니 마음이 참 안 되었다. 저것도 죽기 싫어서 저렇게 눈물을 흘리는구나. 에라이, 어머니 몸보신은 다음에 해드리고 우선 불쌍한 목숨 살려나 주고 봐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자라를 물에 놓아주었다. 그랬더니 고맙다는 듯이 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끄덕끄덕 절을 하더니 물속으로 스르르 헤엄쳐 들어갔다. 자라를 살려주고 나니 마음이 가뿐해서 그물을 걷고 집으로 막 돌아가려는데 갑자기 강물이 두 쪽으로 스르르 갈라지더니 물속에서 비단옷 입은 동자가 썩 나와서 절을 했다. 저는 용왕국 용왕의 셋째 아들이온데 아까 그물에 걸린 저를 살려주신 은공을 갚고자 합니다. 소원이 있으면 한 가지만 말해보십시오. 총각은 깜짝 놀랐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총각이 소원이 있으면 뭐겠는가? 착하고 예쁜 색시 얻어 장가가는 게 소원이지. 총각은 어렵사리 말을 꺼냈다. 나야 뭐 장가 나갔으면 소원이 없겠소. 그랬더니 동자가 잠깐 기다리라 하고 물속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뒤에 도로 나와서 묵직한 퇴침을 하나 건네주었다. 이것을 가지고 가시면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고는 물속으로 도로 스르르 들어가서 다시 안 나왔다. 그 퇴침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다. 집에 와서 퇴침을 장롱 위에 얹어뒀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턱 일어나 보니 밥상이 한 상 잘 차려 있었네. 잘 차려도 예사로 잘 차린 게 아니라 진수성찬을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려놨다. 어머니, 이게 웬 밥상입니까? 얘야, 나도 모르겠다. 자고 일어나 보니 누가 차려놨더라. 그거 참 이상한 일도 다 있다 하고 맛있게 먹었다. 배를 두드려가며 먹고 나서 고기를 잡으러 강에 나갔는데 점심때가 돼서 돌아와 보니 또 밥상이 잘 차려져 있는 것이었다. 듣도 보도 못한 음식이 상에 질비하게 놓여 있었다. 어머니, 또 웬 밥상입니까? 글쎄, 나도 모르겠다. 이웃집에 잠깐 다녀온 사이에 누가 이렇게 싹 차려놨더구나. 또 잘 먹었다. 그러고 난 뒤에도 때만 되면 밥상이 차려져 있는 것이다. 자고 일어나면 아침상이요. 낮에 들어오면 점심상이요. 저녁에 들어오면 저녁상이 진수성찬으로 가득가득 차려져 있었다. 이럴 게 아니라 대체 누가 밥상을 차리는지 지켜봐야겠다. 하고 하루는 고기 잡으러 가는 채 하고 나갔다가 일찍 돌아와서 부엌문 뒤에 가만히 숨어 있었다. 해가 중천에 올라 점심때가 되니까 방문이 살짝 열리더니 꽃 같은 색시가 방 안에서 나오는데 선녀가 따로 없었다. 그 색시가 잠깐 뚝딱 하더니
밥상 가득히 음식을 차려가지고 방 안으로 들어가는 거다. 살금살금 뒤따라가 봤더니 밥상을 방 가운데 놓고 밥보자기까지 덮어놓고는 장롱 위로 올라가서 퇴침을 똑똑 두드렸다. 그러니까 퇴침이 스르르 두 쪽으로 갈라지고 색시는 눈 깜짝할 사이에 퇴침 속으로 쑥 들어가 버렸다. 아하, 여태 저 퇴침 속에 색시가 밥상을 차려놨구나. 점심밥을 먹고 나서 또 고기 잡으러 가는 채 하고 나갔다가 일찌감치 들어와서 부엌문 뒤에 숨어 있었다. 저녁 무렵이 되니까 또 색시가 방문을 살짝 열고 나와 저녁상을 차려가지고 들어가는 걸 탁 붙잡았다. 색시, 들어가지 말고 그냥 나와 같이 삽시다. 그랬더니 색시가 안 된다고 했다. 석 달만 기다려주시면 100년 해로할 터이니 그때까지만 참아주십시오. 총각이 그 말을 안 듣고 한사코 색시를 붙잡았다. 치맛자락을 꽉 잡고 안 놓아주니 뭐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퇴침 속에 못 들어가고 그냥 눌러 살게 되었다. 총각과 혼인해서 살았다. 꽃같이 어여쁜 색시도 얻었겠다. 이제는 아무 걱정 없이 잘 살았다. 남편은 날마다 고기 잡고 아내는 밥 짓고 빨래하면서 어머니 잘 모시고 살고 있었다. 그렇게 한평생 잘 살았으면 좋으련만 세상 일이란 게 어디 그리 쉽기만 한가? 하루는 고을 원의 행차가 이 집 앞을 지나게 되었다. 마침 아내가 개울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원이 말을 타고 지나가다 보니 세상에 저런 선녀가 없었다. 저런 사람을 아내로 삼으면 원이 없겠다 싶었다. 원이 관아에 돌아가자마자 사람을 시켜 남편을 잡아오라고 했다. 너희들 얼른 가서 아무 데서 빨래하던 여인의 남편을 데려오너라. 사령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붙잡아가니 잡혀갈 수밖에 없었다. 원님 앞에 잡혀가서 턱 꿇어앉으니 원님이 하는 말이 나하고 내기를 하되 내가 지면 돈 1000냥을 주려니와 네가 지면 네 아내를 내게 보내야 한다. 원이 우격 다짐으로 그러는데 가난한 어부가 감히 거역할 수가 없었다. 저 너른 벌판에다 집짓기 내기를 하는데 빨리 짓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다. 고을 원님이야 권세가 있으니까 사람을 얼마든지 써서 하루아침에 청겨집도 지으려니와 한갓 어부의 몸으로 어찌 집을 짓겠는가. 혼자서 집을 짓다가는 몇 달이 걸릴지 몇 해가 걸릴지 모르는 판이었다. 집에 돌아와서 그만 밥도 안 먹고 이불을 둘러쓰고 누워서 끙끙 앓았다. 그 꼴을 보고 아내가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여차여차해서 이런다고 말을 했다. 그때 석 달만 더 기다렸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터인데 석 달을 못 참아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걱정 말고 밥이나 드십시오. 그동안 저는 친정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하더니 옷을 차려입고 나갔다. 어디가 친정인고 하니 강물 속 용궁이 친정이다. 용궁 선녀가 퇴침 속에 숨어서 세상에 나온 거였다. 그래서 친정에 간다고 용궁에 갔다 오는데 올 때 병을 3개 들고 왔다. 주구만 병을 3개 들고 와서 남편에게 주면서 내일 벌판에 나가서 이 병마개를 차례로 여십시오. 노란 병을 먼저 열고 다음에 흰 병을 열고 마지막으로 파란 병을 여십시오. 그 이튿날 아침에 벌판에 나가보니 저쪽에서는 벌써 사람이 새까맣게 모여서 집을 짓고 있었다. 고을에서 한다 하는 목수, 미장이, 흑 일꾼들이 수백 명 모여서 터를 닦고 집을 짓느라고 야단이 났다. 이때 어부가 나가서 노란 병마개를 탁 여니까
병 안에서 사람이 나오는데 말도 못하게 쏟아져 나왔다. 괭이 든 놈, 삽 든 놈, 고물에 든 놈이 수백 명 나와서 털을 닦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반질반질하게 닦아놓았다. 그래 놓고는 줄을 지어 도로 병 속으로 술술술 들어가 버렸다. 그 다음에 흰 병마개를 탁 여니까 이번에는 목수가 수백 명이 쏟아져 나와 기둥, 석가래, 문짝을 하나씩 짊어지고 나와서 뚝딱뚝딱 맞춰놓으니 금세 집 모양새가 되었다. 그래 놓고는 줄레줄레 병 속으로 들어갔다. 파란 병마개를 탁 여니까 미장이, 기와장이가 수도 없이 쏟아져 나와 뚝딱뚝딱 벽을 바르고 기와를 구워 지붕을 얹으니까 이제 다 되었다. 한나절도 안 되어 12칸의 기와집을 멋들어지게 지어놨다. 그동안 저쪽에서는 석가루도 다 못 얹었으니 이쪽이 이겼다. 원님한테서 천냥을 받아가지고 돌아서 가려는데 원님이 또 불렀다. 오늘은 내가 졌으니 내기를 하나 더 하자. 저 앞산에 산봉우리가 2개 있지 않느냐? 그걸 하나씩 허물되 먼저 허무는 쪽이 이기는 것이다. 내가 지면 돈 1000냥을 주고 네가 지면 네 아내를 내게 보내라. 거역할 수가 없었다. 집에 돌아와서 또 밥을 안 먹고 이불을 둘러쓰고 누워서 끙끙 앓을 수밖에 없었다. 아니,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으세요? 또 무슨 일이 있으신 거예요? 어부는 여차여차해서 그런다고 말을 했다. 내가 친정에 또 갈 수 없으니 이번에는 당신이 가십시오. 오늘 밤에 강가에 나가 큰 소리로 울면 물에서 동자가 나올 터이니 용궁 헛간에 있는 호박을 하나 갖다 달라고 하십시오. 그날 밤에 아내가 시키는 대로 강가에 가서 큰 소리로 엉엉 울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물에서 비단 옷 입은 동자가 스르르 나와서 왜 우느냐고 묻는 거다. 일이 이만저만 해서 용궁 헛간에 있는 호박이 필요하다고 했다. 동자가 잠깐 기다리라 하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호박을 하나 들고 나와서 건네주었다. 그걸 들고 집에 왔다. 아내가 말하기를 내일 산에 가서 호박 꼭지를 따면 좋은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이튿날 산에 가보니 저쪽에서는 사람들이 몇백 명인지 몇천 명인지 모를 만큼 나와서 산을 허물고 있었다. 이 사람이 호박 꼭지를 탁 따니까 그 속에서 두더지가 나오는데 끝도 없이 나왔다. 수만 마리나 되는 두더지들이 나와서 산 기슭에다 굴을 파니까 그 산이 흔들흔들 하다가 그만 폭삭 주저앉아서 다 허물어졌다. 그동안 저쪽에서는 겨우 산봉우리에 흠만 내다 말았다. 이번에도 또 이겼다. 이겨서 돈 1000냥을 받았는데 원님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는지 또 한번 내기를 하자고 했다. 내일은 우리 둘이서 말을 타고 저 강을 건너되 먼저 건너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다. 내가 지면 돈 1000냥을 주려니와 네가 지면 네 아내를 내게 보내라. 원님은 좋은 말을 몇십 마리나 가지고 있으니 그중 제일 좋은 말을 타고 나올 게 아닌가? 그런데 이 사람한테 말이 있어 뭐가 있어? 그냥 걸어서 강을 건너면 질 게 뻔하다. 이번에도 집에 돌아와서 밥도 안 먹고 이불을 둘러쓰고 누워 끙끙 앓았다. 아니, 또 무슨 일이세요? 아내가 묻자 어부는 여차저차해서 그런다고 답했다. 이번에는 우리 둘이 같이 가봅시다. 그날 밤에 강가에 내외가 같이 나갔다. 강가에 가서 둘이 소리를 맞춰 엉엉 울어 제끼니까 물이 스르르 갈라지면서 동자가 나왔다. 오늘은 무슨 일로 그러십니까? 원이 또 내기를 걸었는데 좋은 말이 없어서 그런다오. 그렇다면 용궁의 마북간에 가봅시다.
그렇지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이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물이 갈라진 데를 따라 한참 들어가니까 용궁이 나오는데 참 으리으리하다. 마구간에 가보니 말이 수백 마리나 있는데 살찐 말도 있고 비루먹은 말도 있다. 아내가 가만히 말하기를 살찐 말은 거들떠 보지도 말고 제일 비루먹은 말을 고르십시오. 아내 말대로 제일 비루먹은 말을 골랐다. 눈에 눈곱이 덕지덕지 달라붙은 게 걸음도 비칠비칠 하는 걸 골랐다. 제대로 달릴 것 같지도 않은 그런 놈을 골라 끌고 나왔다. 이튿날 강가에 나가보니 원님이 좋은 말을 타고 나와 있었다. 어부는 비칠비칠 다 쓰러져가는 말을 타고 나왔다. 사람들이 구경하러 구름같이 모여들었는데 누가 봐도 이건 상대가 안 될 것 같았다. 자, 그럼 시작이다. 원이 먼저 말을 몰아 낫는 듯이 강을 건너는데 어찌나 길을 잘 들였는지 깊은 물에서도 안 빠지고 헤엄을 슬슬 쳐가면서 잘도 건넜다. 원님이 강을 반쯤 건넜을 때 어부가 이랴 하고 말을 모니까 이 말이 앞발을 곤두세우고 하고 우는데 그 소리가 천둥치는 소리보다 더 컸다. 온 고을이 쩌렁쩌렁 울리고 구경하던 사람들이 다 놀라 자빠질 지경이었다. 그 바람에 원님이 탄 말이 놀라서 그만 물에 쏙 빠졌다. 그동안 이 사람이 탄 말은 대바람에 풀쩍 뛰어 그냥 한 걸음에 강을 건넜다. 원님이 말을 탄 채로 물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니 그만 죽었다. 원님이 죽고 난 다음에 고을 사람들이 모두 이 어부를 원님으로 모시자 하여 이 사람이 고을의 원님이 되었다. 원님이 돼서 백성들 잘 살게 만들고 아내하고는 100년 해로를 했다.